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4절 부작위범문 부작위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구성요건 요소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도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에 따랐어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가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형법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법상의 행위는 크게 자기와 부작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라고 하는 건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고 이렇게 부작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로 어떤 형법적인 규범들을 위반하면 우리가 그거를 자기 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작위로 어떤 형법적 규범을 위반하면 우리가 그걸 부작위 범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부작위 범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 법적으로 뭔가 요구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부작위 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이 부작위 범을 설명하기가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교재에서는 일부 교재들은 행위 부분에 설명 안 하고 저 뒤로 빼가지고 책임하고 미수 다음에 뭐 공모문 전에다가 따로 설명을 합니다. 뭐 과실독 뒷부분으로 빼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제 교재에서는 이 앞으로 넣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살인행위, 상해행위, 폭행행위 이런 것들은 다 강론 가서 각측해서 다 본다는 얘기예요. 총칙으로 뽑아낼 공통적인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범 관련돼 가지고는. 근데 이제 부자기범 관련돼 가지고는 총칙상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설명을 하느냐 뒷부분으로 설명하느냐 이 차이지, 실제로는 부자기범의 위치는 뭐다? 이 행위가 자기냐 부자기냐 했을 때 부자기였을 때 문제다. 부자기로 형법 규범을 위반하는 거, 그걸 우리가 부자기범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교재 보면은 뭐 자기와 부자기의 개념부터 나오는데 뭐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행위론 중에서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이 부작위의 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죠. 왜냐면 거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유체성이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행위들만을 우리가 행위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과적 행위론이나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이 부작위범의 행위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행위론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나 움직이는 자기나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있으면 전부 다 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론에서는 이 부작위범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보면은 움직이는 건 자기야. 막 움직이는 거 이렇게 자기. 가만히 있는 건 부작위야. 근데 왜 구별하기 힘드냐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자기인지 부작위인지 구별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자기와 부작위를 구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문제입니다. 거기 보는 것처럼 대부분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는 것처럼 문제는 하나의 행위에 자기 요소와 부작위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의사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의 기계장치 스위치를 꺼가지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자, 그 경우에는 의사가 치료 행위를 계속 안 해서 죽은 거냐, 치료 행위를 계속 안 했다는 부작위 때문에 환자가 죽은 거냐,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껐기 때문에 환자가 죽은 거냐, 즉 자기 때문에 죽은 거냐 부작위 때문에 죽은 것이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파악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얘와 얘 구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한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죠. 첫 번째 견해는 뭐냐? 자기 우선이라는 거 무조건. 첫 번째 견해처럼 자기 우선설은 의심스러울 때는 자기를 먼저 판단하는 견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자기인지 부작위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면 자기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자기에 의해서 범죄 성립 요건이 가능하면 그건 자기범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기 우선설, 이거는 뭐냐면 자기 우선설은 기본적으로 구별 기준을 제시하라 했지만 그냥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설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중점설이에요. 우리가 뭐 중점설이라고 하는데 규범적 속도설이라는데, 중점설은 자기 행위와 부자기 행위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규범적으로 어떤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것에 더 범죄 성립에 중점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점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본 것처럼 문제되는 행위 중에서 부자기에 더 사회적 비난이 가해질 것이냐 아니면 자기에 더 사회적 비난이 가해질 것이냐를 규범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사회적 비난이 더 강한 것이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점설인데, 우리가 이제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보라매 병원 사건이 여러분들 판례 51, 페이지 51페이지에 표준 판례로 나와 있는 게 그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는 이 중점설에 의했을 때 1심 법원의 판사가 인정하는 것과 2심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는 게 달랐어요. 그렇다면 결국 규범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 판사에 의해서, 법관에 의해서 어떤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중점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뭐 자연과학적 척도에 따르는 견해라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에너지 투입설이라고 그래요. 자, 얘네들은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반면에, 얘는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반면에, 이거는 뭐다? 이건 그냥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 에너지 투입설, 자연과학적 척도에서 판단하는 견해를 보면은, 뭐 첫 번째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국내에서 별로 두정한 학자가 없고, 국내 견해는 대부분 다 그 다음 견해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에너지의 투입이 있으면 작위이고, 그런 에너지의 투입이 없으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투입설의 입장이고, 이 판례의 태도는 뭐 학자들마다, 이걸 취하는 학자들은 판례의 태도가 이거다, 중점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중점설이다, 그다음에 에너지 투입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에너지 투입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 판례의 태도 보면은 대법원은 자기와 부작위가 경합되어 있는 사례를 자기로 볼 것인가 부작위로 볼 것인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밑에 그 보라매 병원 사건 보면은, 그러나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법액 침해의 결과를 향한 신체적 활동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투입설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그게 맞는 입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는 그 중환자인 환자의 그 부인이 치료를 그만하겠다, 우리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치료를 그만하겠다라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데려가려고 그랬던 것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담당 주치의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의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데려가도록 한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 죽은 환자, 이제 환자가 집에 가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결국 환자의 그 부인과 그거를 같이 동의한 그 전문의하고 뭐 담당 의사가 어떤 죄책을 져야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살인죄와 살인의 방조죄로, 이제 부인은 살인죄, 부작위한 살인죄고, 그다음에 그 의사들은 살인 방조죄로 이제 의뢰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밑줄친 부분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를 보면 원칙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단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3에게, 여기 피고인들은 이제 의사들이고, 피고인 3에게, 피고인 3은 이제 그 부인이죠. 피고인 3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 보조 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이를 자기에 의한 방조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유를 주장하는 바처럼 뭐 형법상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및 방조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들과 피고인 3은 이제 의사들이고, 그 원심 공동 피고인은 이제 부인이었는데, 결국 원심 공동 피고인의 그 부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극적인 자기로, 즉 이렇게 포흡기를 띠라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에 의해서 환자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가 그쪽에 투입된 거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로 처벌을 했는데, 그건 바로 에너지 투입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 이제 부작위와 자기를 구별하는 구체적 기준은 우리가 판례가 에너지 투입설에 의한다, 그리고 에너지 투입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기가 자기로 형법 규범에 위반하는 걸 자기범, 그다음에 부작위로 형법 규범에 위반하는 건 부작위범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걸 규범 본질론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보면, 여러분들 교재 51페이지에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어요. 자, 이제 51페이지에 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범은 형법상의 모든 규범들은 금지 규범 또는 요구 규범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구성요건 설명할 때 구성요건은 사회에서 금지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 수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라 했죠. 즉 형법의 대부분의 규범은 뭐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때리지 말라, 재물을 뺏지 말라, 다 금지 규범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은 요구 규범으로 됐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 퇴거 불응죄. 해산 명령권을 가진 공무원이 해산하라 그러면 해산하라. 그렇게 뭔가 요구하는 규범도 되어 있는데, 즉 이 자기범은 뭐냐? 자기범은 이 자기로 금지 규범에 위반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범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부작위는 뭐냐? 부작위는 부작위로 요구 규범에 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작위범이라 합니다. 일명 이 부작위범을 이렇게 부작위로 요구 규범에 반하는 이 부작위범을 우리가 진정 부작위범이라 하는 겁니다. 진짜 부작위범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금지 규범은 자기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건 무엇인가 행위를 함으로써 위반할 수 있고, 하라 그러는 것은 하지 않음으로써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자기로 경우에 따라 부작위로 움직이지 않는 부작위로 인해서 이 금지 규범에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금지 규범은 그러면 자기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기로 위반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예외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특이하게 금지 규범을 갖다가 부작위로도 위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범, 이 부작위범은 진정 부작위범. 그다음에 이렇게 금지 규범을 갖다가 부작위로 위반하는 걸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라 한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규범 본질론에 의한 해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우리가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방법에는 자기로 위반하는 경우와 부작위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여기 보면은 금지 규범이 있다. 이 금지 규범이 있으면 이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방법, 여기를 위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자기로 위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작위로 위반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결국 금지 규범을 자기로 위반하면 그건 자기범, 금지 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면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라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데 자기로 위반할 수 있고 부작위로 위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지 규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금지 규범을 위반했는데 적극적으로 찔러 죽이는 행위와 가만히 있는 행위를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즉 사람을 찔러 죽이는 행위와 가만히 있음으로써 사람이 죽게 만든 이 행위를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즉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느냐. 자, 이르려면 뭐다? 이르려면은 이 부작위에 뭔가 하나 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기는 숫자로 1이에요. 1. 자, 근데 부작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법적으로 요구된 무엇인가를 안 하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0.5라고 봅시다. 0.5예요. 자, 그럼 1과 0.5를 똑같이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겠죠? 또 0.5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0.5란 게 이 네모 안에 있는 것이고, 저거를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동가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나서 뒷부분에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이 그림 잘 이해하세요.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건 자기와 부작위를 위반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을 적극적으로 찔러 죽이는 행위와 찔러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행위, 뭔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행위를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즉 자기는 숫자로는 1, 부작위는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0.5. 그럼 나머지 0.5가 있어야지만 얘랑 똑같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부작위에 있어서의 동가치성이라 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이라고 그러고, 저 동가치성은 보증인적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해 놓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정 부작용과 부진정 부작용의 성립 요소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했으면 이제 부작위범에서의 어떤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해했을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들 교재 52페이지에 보면은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즉, 공통된 성립 요건이라는 건 진정 부작위범이든 부진정 부작위범이든 기본적으로 뭐다? 부작위에 의해서 뭔가 형법 규범에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부작위에 의해서 요구 규범에 위반하면 그건 진정 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해서 금지 규범에 위반하면 그럼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52페이지에 뭐 부작위범의 공통 성립 요건으로 일반적 행위 가능성, 구성 요건적 부작위의 존재, 그다음에 유법성과 책임 문제가 쭉 나오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이 또 나옵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에 보면은 그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기본적인 그 성립 요건들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먼저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일반적인 자기범에서는, 보통 자기범에서는 이런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었냐 없었냐 여부를 안 따져요. 근데 부작위범에서는 가만히 있었어, 얘가. 근데 얘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움직일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경우 어떡하냐. 즉, 걔가 행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우리가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다?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없으면 부작위범 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있다면 그때서야 이제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요소들을 논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 관련돼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주체는 뭐다? 주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아무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이 주체와 관련돼가지고 개별적 구성요건에 다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일반 범위 아무나 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신분법적 요소들을 개별적 각 측의 구성요건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객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행위는 무슨 행위다? 이거는 부작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부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 부작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부작위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구성요건적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부작위는 아무 부작위가 아니라 요구된 부작위여야 돼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위에 부작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구된 부작위고, 세 번째가 바로 개별적 행위 가능성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게, 여기에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은 행위자 개인의 능력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구성요건적 상황이 진정 부작위범은 어디 있느냐. 즉, 진정 부작위범은 다 각측에, 각측 자체에 다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퇴거 불응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 그 다음에 다중불해산죄, 해산명령권을 가진 공무원이 해산하라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각측에 개별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된 부작위는 뭐예요? 진정 부작위범에서는 요구된 부작위도 다 각측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각측에 나온 개별적인 구성요건들을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 가능성일 때,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건 뭐다? 이거는 진정 부작위범이든 부진정 부작위는 전부 다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민법상으로 내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물에 빠지면 내가 구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여기서 강의하고 있어.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어딘가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달려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 행위 가능성,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예 구성요건 자체를 논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보는 앞에서 나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자, 그럼 뭐요?
구할 수 있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요건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구성 요건적 상황 관련돼 가지고 있고 뭐 요구되는 부작이 있었다. 그때 이제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구했다. 그럼 그때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나도 물에 들어가면 같이 빠져 죽게 생겼어. 그럴 땐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 이 위에 있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과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지금 검정색으로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진정부작용에 관련된 얘기인데 각칙에 있고 개인적 능력의 문제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 보면은 개별적 진정부작용은 주체, 객체로서 행위로서 이런 부작위가 있으면 바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이 결과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이런 부작위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고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가 있어야지. 이랬을 때 우리가 위법성,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진정부작위범의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과 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되면 저 뒤에 위법성과 책임이 있게 되는데 이 위법성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되고 책임에도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 박스에 보면은 53페이지 박스에 보면 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자, 근데 이제 부진정부작위범과 관련돼 가지고는 똑같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진정부작위범은 그 법에 써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진정부작위범은 이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주체는 신분을 가진 신분범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 52페이지에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그래놓고 형법 조문 18조로 규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형법 18조를 보면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즉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아무나 부진정 부작위범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부진정 부작위범은 아무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체에 대해서 위험 발생을 야기할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라고 해가지고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분범적 요소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 부작위범은 뭐다? 진정 부작위범은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없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은 신분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18절 보면 그렇게 위험 발생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결과 발생에 대해서 거기 보면 그 발생된 결과가 발생했다면 결과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즉 여긴 뭐예요 지금? 좀 전에 봤던 거는 검정색은 진정부작위범인데 부진정부작위범은 일반적 행위 가능성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신분범이 돼. 객체 필요해. 행위는 이제 부작위가 있어야 되겠죠. 요 부작위의 요건들은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결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법조문 자체가 18조에서 부작위로 인해서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의 의무가 있는 사람, 신분범화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부작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즉 18조 보면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을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럼 결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 부작위라는 행위와 결과가 있다는 건 결국 인과관계까지도, 부진정 부작위에서는 인과관계까지도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시 박스로 와가지고 도표로 와서 보면은 결국 여기 보면은 주체는 신분법적 요소다. 뭐 객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행위와 관련된 부작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작위는 역시 똑같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구성요건적 상황에서 요구된 부작위가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돼. 자, 근데 진정부작위범은 각칙상의 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상황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근데 부진정부작위범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부진정부작위범은 기본적으로 금지규범에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지규범에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을 법조문에다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혀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구성요건의 상황이 뭐냐. 진정부작위모사는 각칙에 있지만은 부진정부작위모사는 이 구성요건적 상황이 뭐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도 거기 보면은 박스에 보면 결과 발생의 위험. 즉, 여기는 결과 발생의 위험. 즉, 법익에 위태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구성권적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애가 물에 빠졌어. 애가 물에 빠졌는데 지가 잘 헤엄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나한테 구성권적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즉,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거지. 사망의 위험이 있거나 법익 위태화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권적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다? 요구된 행위가 부작위해야 돼요. 요구된 행위. 즉, 금지규범에서는 뭐예요? 금지규범에서는 요구되고 있는 행위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금지규범에서는 뭡니까? 뭘 하라. 그러니까 금지규범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침해하는 행위, 자기를 침해하는 건데, 이거를 부작위로 뭔가 한다 하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역시 이 부작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작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형법과칙에 규정이 없고 이 부작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작위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자기와 똑같이 이걸 도표를 보면 이 부작위는 자기와 똑같이 평가될 수 있을 만큼의 부작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다? 그러면 이건 1이고,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0.5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부작위를 자기와 똑같이 평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0.5라 그러고, 이걸 우리가 부작위의 부진정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박스를 보면은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그래놓고 부작위를 제가 좀 음영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위 밑에 이제 뭐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있어야 된다고 이 부작위에 대해서 음영 표시해놓고 교재에 보면은 이 음영 표시한 부분을 다시 밑에 칸에 설명하고 있죠. 이 부작위는 뭔가 네모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0.5가 더 있어야지만 자기랑 똑같이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이 네모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동가치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동가치성은 우리가 다시 크게 보면, 즉 보증인적 지위와 행위 정형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이 동가치성이 인정되고, 보증인적 지위도 인정되고 행위 정형의 동치성이 인정되면 동가치성이 인정되고, 이것이 플러스 돼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부작위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읽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도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립 요건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잘 봐두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요 관련돼 가지고 이 동가치성 얘기는 또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여기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적 관련돼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는 과실도 있어요. 부진정 부작위범은 과실로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진정 부작위범은 뭐요? 진정 부작위범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과실로 진정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부작위범에서는 고의범만이 문제되고 과실범 문제는 안 돼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뭐다? 고의 이외에 과실에 의한 부진정 부작위범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관련돼 가지고는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 이외에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이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의무의 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의무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서 긴급 편향할 때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배우도록 하고, 이 의무의 충돌이 이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보면 이제 그러면 책임 조각, 책임 관련된 요건들이 다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부작위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파란색으로 쓴 것으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이것이 무엇이냐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좀 전체로 좀 지우고 나서 다시 저 부분만 또 따로 앞으로 빼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그 54페이지부터 54페이지로 들어가면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가지고 부작위의 동치성 문제가 나와요. 즉, 아까 앞에서 봤지만, 금지 규범에 위반하는 방법은 자기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작위로도 위반할 수 있다. 위반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로 위반하면 자기범, 부작위로 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이라 하는 겁니다. 이 자기와 부작위를 똑같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좀 다른 표현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부작위의 동가치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1 플러스 1은 0.5 플러스 0.5다. 그럼 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은 뭐냐? 얘는 크게 보면은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정형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이, 즉 동가치성이, 동가치성은 여기 나오는 거 제가 이걸 헷갈리는데 동치성이고 이걸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나중에 여기 다른 용어는 뭐 상응성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부작위의 동치성 문제를 갖다가 보증인적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럼 먼저 보증인적 지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먼저 보증인적 지위가 나와 54페이지 보면 보증인적 지위가 나오는데, 보증인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적으로 보증해야 할 행위자의 특별한 인적 지위를 말한다. 즉, 보증인적 지위에서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보증인적 지위가 행위자의 특별한 인적 지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범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 보증인적 지위는 어떻게 발생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이 보증인적 지위가 발생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즉, 그게 뭐다? 자, 법익의 주체. 아까 뭐 예를 들면 물에 빠지는 애가 있을 때 우리 애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을 땐 부진정 부작위, 살인죄의 부진정 부작위범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먼저 애가 뭐예요? 애가 스스로, 법익 주체가 스스로 그 위험에서 대처할 능력이 없어야 돼요. 즉, 법익 주체가 스스로 대처를 못 해야 돼요. 대처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는 뭐다? 행위자한테는, 즉 부작위 행위자한테는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걔를 구해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요? 행위자가 전체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증인적 지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보증인적 지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여기서 우리가 법익 주체가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위자가 법적 의무가 있을 때 있고, 행위자가 전체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돼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이 법적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 의무. 즉, 얘가 아무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행위자가 사태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다? 이 법적 의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보증 의무 아니면 자기 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보증 의무, 자기 의무, 법적 의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증인적 지위라 보면은 의의와 관련돼 가지고 밑줄친 부분에 이런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걸 보증 의무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이 보증인적 지위의 핵심인 보증인적 의무, 이 보증 의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의무, 즉 보증 의무의 보증 의무와 보증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였습니다. 자, 밑에 보면 그리고 좀 너무 심도 있는 논의인 것 같아가지고 밑에 각주로 빼냈는데 아주 옛날에 처음에는 이 구성요건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다 했을 때 이 보증인적 지위를 이루고 있는 보증 의무는 즉 부작위 범에서는 보증인 지위와 이걸 이루고 있는 보증 의무는 위법성 요소라고 했어요. 왜?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다 위법성 파트에서 해야 된다. 이쪽에 있다고 본 게 위법성 요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각주에 보면 위법 요소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그 보증적 지위는 보증적 지위와 그다음에 이 보증 의무는 위법 요소다. 이렇게 본 것이 과거에 처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비판을 받아요. 아니, 자기범에서는 어떤 그 범죄의 그 불법 요소를 다 구성 요건에 놓고 있으면서 왜 부작위범에서만 이 법적 의무라고 이걸 이쪽으로 놓느냐. 문제가 있다. 비판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보증적 지위와 이걸 다 일로 가져 들어옵니다. 이거를 구성 요건 요소로 가져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증인 지위가 있고 보증인 지위를 이루는 보증 의무도 다 구성 요건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글라의 구성 요건 요소설입니다. 그럴 때 거기 구성 요건 요소설 그래가지고 나글라의 보증인설 그러는데 보증인적 지위나 보증인 의무나 자기범과 똑같이 구성 요건 요소로 본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견해예요. 자, 근데 보증인적 지위는 사실적으로 판단하지만 보증 의무라는 건 법적 의무 아니냐. 그래서 법적 의무는 위법 요소로 봐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다시 분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적 지위는 여기 남고, 즉 보증인 지위는 여기 남고 이 보증 의무는 이 위법성 요소로 보겠다. 이걸 우리가 이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에 있어서 다수결적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이분설이라고 하는 거는 보증인적 지위 자체는 구성요건 요소이고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요소이고 보증인적 지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보증 의무는 우리가 위법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기본적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착오로는 안 배웠는데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 즉 보증인적 지위에 관련된 착오는 나중에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이 보증 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 보증인적 지위와 법적 의무인 보증 의무의 관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게 좀 지우고 나서 좀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증인적 지위의 핵심 요소인 보증 의무라는 거. 이 보증 의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여기 보면 거기 보면 보증 의무의 발생 근거라 나오죠. 즉 보증 의무의 발생 근거라고 하는 거는 보증인적 지위를 발생시키는 보증 의무는 어떻게 우리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형식설, 그다음에 실질설, 그다음에 결합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증인 의무는 형식적으로 발생한다 할 때 그 형식이 뭐냐? 이거는 법령, 계약, 그다음에 뭐 신의 측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게 바로 그 형식설의 입장입니다. 즉 거기 보면 형식설은 법령, 법률, 법령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선행행위, 뭐 사회상규, 신의칙,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보는 게 형식설이고, 즉 법령에 있으면 발생한다. 계약이 있으면 발생한다. 그다음에 사회적 신의칙이나 조리에서도 발생한다. 이게 보는 게 형식설이에요. 근데 실질설은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증인 의무는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질설 입장에서는 보호 의무하고
안전 의무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한테 보증 의무가 발생하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 발생하는 거고, 어떤 위험원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안전 의무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어떤 요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실질설의 입장이에요. 자, 근데 결합설은 뭐냐? 결합설은 형식설과 실질설을 합쳐놓은 겁니다. 즉 결합설은 형식설과 실질설을 합쳐놓은 건데, 자, 이건 뭐냐? 이 결합설이 지금에서 다수설이자 판례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얘는 결합설은, 자, 형식적으로는 법령 계약 신의 측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다? 보증 의무의 내용은 바로 보호 의무와, 여기만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다. 이렇게 보는 게 결합설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보증 의무의 발생 근거 그래가지고 형식설, 기능설, 결합설이 있지만, 결합설은 결국 형식적으로는 이런 법령 계약 신의 측 조례에 의해서 발생한다. 근데 그 보증 의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됐고, 여러분들 거기 55페이지 판례 내용 보면 판례는 지금 우리가 거의 뭐 결합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에 보증 의무의 내용이 나와요. 보증 의무는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 교재에는 제가 단순하게 그냥 보호 의무와 안전 의무 두 개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 가족적 보호관계일 때, 긴밀한 보호관계일 때, 자의적 인수에 의한 보호관계일 때, 아니면 선행행위로 인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 의무, 그다음에 위험원의 감독 의무, 타인 행위에 대한 감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안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대부분의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는 뭐예요? 이 보호 의무가 뭔지 구체적으로 쫙 정리를 해놓고 안전 의무가 뭔지 구체적으로 쫙 정리를 해놔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보호 의무는 뭐예요? 보호 의무의 내용은, 보증 의무의 내용은 보호 의무, 무엇인가 보호해야 될 관계가 있는 보호 의무 아니면은 위험원을 관리해야 될 안전 의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런 관계에서 보증 의무가 발생하고, 그럼 보증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보증적 지위가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 의무, 안전 의무의 구체적 내용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도 그쪽 부분에 막 집중해서 읽지 말고, 큰 틀에서 이거는 보호 의무, 이건 안전 의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보호 의무나 안전 의무에 의해서 보증 의무가 있을 때, 이 보증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증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준정 부작용의 동치성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두 번째 요소는 행위정형의 동치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이런 부작위가, 여기 문제 부작위죠. 이런 부작위가 자기와 똑같이 평가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동치성인데, 거기서 이 요건은 뭐냐면, 교재에 보는 것처럼, 거기 보면 실행행위의 동가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옆에 보면 행위정형의 동치성, 아니면 상응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다른 말로는 행위정형의 동치성이라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 상응성이라 얘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가치성, 여기를 동치성이라 얘기하는 교재에서는 이걸 동가치성이라고, 여기를 동가치성이라 얘기하는 교재는 여기를 동치성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동치성이라고, 이걸 상응성이라고 얘기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쓰여있느냐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구조에 의한 거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행위정의 동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범죄에 다 필요하냐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게 다수설적 입장이에요. 즉, 범죄 형태를 두 개로 나눠서 순수한 결과범과 행위 의존적 결과범이라 그래가지고, 자, 두 가지로 범죄를 나눌 수도 있는데, 여기서 순수한 결과범은 뭐다? 즉, 결과만 발생하면 되지 범죄 성립에 있어서 다른 행위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대표적인 게 살인죄 같은 경우죠. 살인죄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가 발생하면 중요한 것이, 그 사망에 이르게 된 행위가, 사망을 일으킨 행위가 무슨 행위였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뭐다?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행위정의의 동치성, 이게 필요 없다. 우선 행위정의의 동치성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결과만 발생하면 바로 행위정의의 동치성은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다수결의 입장입니다. 그럼 다수결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필요 없고 행위 의존적 결과범, 즉 이때는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을 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기 행위 의존적 결과범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각주에 달아놨는데 예컨대 사기죄, 공갈죄, 특수협박죄, 모욕죄, 강요죄,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 도주죄 등을 들 수 있다는데 쉽게 말하면 사기죄에서 기망을 당했다고 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망을 어떻게 당했느냐, 그 기망한 행위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범죄들이 있어요. 즉 그런 범죄들, 그런 걸 우리가 행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행위 의존적 결과범이라는데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뭐다? 여기에 그런 행위가 과연 자기와 똑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범죄를 순수한 결과범과 행위 의존적 결과범으로 나눠가지고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이 행태 의존적, 행위 정형적 동가치성이 필요 없고 행위 의존적 결과범에서만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우리 판례는 다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우리 판례는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보증인적 의무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동치성이 인정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관련돼 가지고 그럼 판례는 어떻게 볼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55페이지에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게 92년도 판례인데 거기 봐보세요. 미추침 부분 보시면은 그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자기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살인죄에서도 바로 이런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순수한 결과범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게 이 과거의 판례고, 요거는 이제 저수지 삼촌이 조카를 저수지에 들어가서 빠뜨려서 이제 죽게 만든 사건인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또 하나의 표준 판례로서 최근에 나왔던 판례로 2015년에 나왔던 판례인데 세월호 사건 판례예요. 세월호 판례에서 이제 선장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이 판례가 뭐라 하느냐, 똑같이 살인 행위에서도 역시 이런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판례는 이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순수한 결과범이든 행위 의존적 결과범이든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판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56페이지 그 밑추침 부분 살인죄와 같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위 행위가 이제 거기 보는 거지. 부작위 행위가 그런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자기 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랬어요.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건 아까 앞에 제가 얘기했던 법익 주체가 스스로 스스로 위험을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행위자한테 어떤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행위자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쉽게 함으로 인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갖다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부작위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은 그거는 바로 자기와 똑같이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판례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학부 수준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다수결처럼 순수한 결과범과 행위 의존적 결과범으로 나눌 때는 여기서는 필요 없다고 여기서 필요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정의 동가치성은 뭐냐? 그랬을 때 이거는 결국 행위반 가치와 결과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와 똑같은 행위반 가치와 결과반 가치가 있을 때 이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이 동치성 요건,
즉 보증인적 지위와 행위정행의 동가치성 요건을 받고 이런 요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나머지 요건 다 갖춰졌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진정 부작위범을 처벌을 어떻게 하냐? 원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경 처벌하는데 여러분들 거기 교재 5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 독립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자기범의 처벌에 따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범의 경우보다 행위방가치와 책임에 경하다고 해야 하므로 형에 있어서는 임의적 감경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근데 우리는 명문에 임의적 감경을 한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관련 문제가 있는데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59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부작위범에 있어서 착오라든가 부작위범에 있어서 미수, 그다음에 부작위범과 공범 문제나 과실의 부작위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뒤에 부분에 어떤 착오라든가 미수, 과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와서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상에서는 그 부분은 안 하고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